예, 민주당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본격 가동하면서 의원들의 징계 심의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전 총리 어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김민석 전 총리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요. 지금 출마 선언의 변도 함께 들어보셨는데 여기서 나왔던 지금 이 자기 정치의 폐해라는 표현이 정청래 전 대표를 이제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어제 이 출마변 회견 모습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무한 책임을 느끼고 그 가운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런 전당대회에 앞서서 평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전임 당대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속에서 그러면 추후에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한 선언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가 과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활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일을 잘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당정의 원활한 협력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지도력의 평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특히 여야의 관계에서 특히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세련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거칠은 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통합 과정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도 좀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적인 범여권 진영이 하나된 목소리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전 총리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차기 당대표 선언을 하면서 네. 정청래 전 대표 체제가 자기 정치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차기 당대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출마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회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탐색전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백병전을 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그때 증인, 참고인도 안 나오고 배추도 쌓아놓고 말이죠. 그리고 공식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빼셨을 텐데 그래서 하도 열심히 하시길래 저는 총리실에 뼈를 묻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나오신다는 거를 보고 왜 이 시점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소 취소 그러니까 죄 지우기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내고 공소 심의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 못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번 당대표가 다음번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팀워크를 맞춰서 공천을 해서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1년 같 지났는데 이제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총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정치 얘기를 뭐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 이제 저간의 사정을 듣고 좀 놀랐는데, 예, 김민석 그 후보자가 어제인가요? 그 회견을 했던 장소가 5.18 그 탄흔이 있는 그런 그 건물하고 또 이제 당사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가 그 광주 군공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군공항에 지금 호남의 반도체 단지가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죠.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제 온 국민이 이제 응원해서 잘 끌어나가야 될 산업인데, 그거를 개인 자격으로 당 대표 후보로서 그것을 이 공을 이제 본인이 앞장서서 잡아서 본인이 그렇게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의 안정을 원한다고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좀 화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화합이랑 통합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원심 불리기처럼 많이 이제 사람들을 떨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선봉이 서서 과연 민주당이 통합이 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입길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정청래 전 대표의 최근 행보는 또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다니고 있는 어떤 지역들이나 모임들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강조하는 듯한 네네네. 이제 모습들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걸 좀 부각하기 위함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 아무래도 뭐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자신이 이제 당 대표가 차기에도 연임을 해야 되기 위해서 정통성이라든가 이제 적통성에 대한 어떤 논의를 테이블에 올려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전 대표는 동지의 언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더군요. 동지의 언어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예. 단결의 언어. 근데 사실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지금 정청래 대표 진영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네거티브가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정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 당정 협력의 혼선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도 당정 협력의 혼선을 빠뜨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청래 전 대표에게 직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결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동지라고 하는 부분은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 뜻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정청 협력을 이끌어내는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혼선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동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뜻이잖아요. 한 발 같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지의 입장에서 그 한 발을 나가는 데서 내가 뒤에서 보조를 하고 협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공동 보조를 할 것인지, 그러한 차원에서의 동지가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차기 지도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보조 내지는 협조 체제로서의 당대표가 아닌 다른 지위에서의 역할을 했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연임을 하기 위해서 정치 최전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당에 오히려 좀 혼선을 야기한 부분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네. 꾸준하게. 이게 이번 전대에서 좀 가장 좀 잘 와닿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네, 지금 뭐 단결, 통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 여의도에서는 비주류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강성 당원들한테는 지지를 얻어서 현재까지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야생화 같은 그 정치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20대 총선 때는 뭐
공천도 받지 못하고 그 외에도 이제 당뇨 생활을 했지만은 이렇다 할 임명직에 되지 못하면서 본인의 오로지 그 열성 당원들의 지지만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칼날을 내려고 하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가깝다고 하면은 그 뭐 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갈등이라든지 이 부딪히는 면에 있어서 본인의 선명성을 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 끝에 생각한 것이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다. 노삼으로서 또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 했었던 그런 민주당의 적통을 이어간다.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해도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할 때와 이 당대표를 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과 이 맞서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로 이 지원을 하면서는 여야 관계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비전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방선거 기간에 접수됐던 이 징계 요구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징계 결론 없이 일단은 첫날 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어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 대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복당을 영구히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 당규를 뭐 개정을 해서라도 뭐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 지금 당내에서 이 재가동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소수 여당은 약합니다. 그리고 그 여당에서 이런저런 회의와 뭐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리위라는 거는 저는 그 외과 의사가 메스로 수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 썩은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서 도려내고 끝내야지 이것을 망치로 쳐버리고 그러면 환자가 정말 더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이 예전에 당대표를 또 윤리위에 제소해갖고 제명하는 뭐 이런 사건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뭐 등락을 거듭하고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치솟고 그리고 뭐 전세 대란에다가 전월세가 폭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골든타임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책위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우리가 대안 세력으로 이게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윤리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든지 정책적인 대안에 내는데 좀 더 전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메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윤리위가 어쨌든 어제 이제 첫 회의를 했고 앞으로 뭐 징계 대상이라든가 수위 이런 부분들도 결정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 지금 흐름 봤을 때 좀 어떻게 가져갈 것 같으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주 큰 칼을 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공개의 영역과 비공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공개의 영역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을 통해서 정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의 공개 언어이고 보통 이제 윤리 같은 경우는 비공개 영역이에요. 비공개를 통해서 실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징계 차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명확한 기준과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의 정당의 문법 같은 경우는
윤리 같은 경우는 정치 전선이 아니라 비공개 영역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전선의 제1전선이 어디냐면 윤리예요. 그 윤리를 통해서 장동혁 체제의 견고함, 강고함을 지키기 위한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의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가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섰는데 뭐 한두 명 이렇게 징계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구전에 들어갔다. 자기의 임기를 내년까지 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해당 행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대국민 선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아마 자연스럽게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유지를 위한 필수 카드로서의 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네. 칼을 쓸 것 같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가족사항이 있었고 이 자리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조문을 간 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것을 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전 조율 없이 왔다 이거 언론 플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조문을 간 것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가족의 조사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으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그래서 그런 조사에 사실 기자 여러분들도 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슬픔을 같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알려진 사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연이어 있어야지 또 대화와 타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장소를 찾아가는 거는 뭐 어색한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두 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사전에 좀 귀띔이라도 하고 그랬으면은 좀 덜 어색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는데 찾아가고 위로하고 서로 손붙잡고 하는 거는 뭐 정치의 본연의 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 사실 두 분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이게 해석을 하고 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주변 분들이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저는 건가요? 한동훈 의원의 정치 미숙이라고 봐요. 보통 과거의 정치를 보면은 조문 정치, 문상 정치를 통해서 화합의 자리를 만들고 통합의 자리를 만들고 서로 손잡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나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문 정치에서 조심해요.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불쑥 나타나서 내가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조문 가서 문상 가서 손잡으면 다 화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의원들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가서 조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조문을 받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거 조문 정치니까 가서 손잡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언론 플레이 형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는 자리인데 오해를 더 쌓게 하고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는 조문 정치나 문상 정치는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돼야 되는 건데 이 행위를 보면 한동훈 의원이 아직 정치적으로 좀 미숙됐다. 이런 걸 하나하나 볼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거거든요. 마음을 자꾸 놓치게 하잖아요. 이때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가서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볼 때 한동훈 의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열렸고요. 관련한 내용도 두 분과 다뤄보겠습니다. 개회는 했는데 반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건데 여쭤보고 싶은 게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저희는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본인들 하자는 대로 하니까 저희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들어가기 위한 뭐 조건이 따로 있을 수는 없지만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법사위는 우리 국민의힘이 키를 잡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8년서부터 여야 간의 그 불문율처럼 돼 있던 건데 사실 그 법사위를 가지느냐 마느냐 하는 게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부 사회권을 갖고 있어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세난이 창궐하고 그리고 전월세가 오르고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 갖고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민주당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데 그것을 바로 잡거나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거 타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저희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5월 30일 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됐죠. 그래서 많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늦은 거 맞습니다. 저희가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정상화를 해서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08년도에 국회의장실에 있었는데 국회의장님이 그때 김영호 의장님이었는데 의장 취임하는데 42일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소수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은 과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장 선출한 지 47일 만에 원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말하자면 월급 받기 시작한 지 89일 만에 원구성을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해줬을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서 대화와 타협을 원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저희가 6월 5일 날 그러니까 6일 만에 의장 뽑아주고 이제 잘해보자라고 그랬는데 일사천리로 그냥 전부 11개 상임위 가져가고 니네 먹을 거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DJ가 만든 상생과 타협의 의회 정체를 너무 허무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조건이 없고 법사위를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와 플러스해서 또 하나는 선관위 특검이 있습니다. 예. 선관위 특검 얘기도 좀 이따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선관위 특검도 제3자라고 뭐 이렇게 둘러대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누가 하더라도 이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나서야 된다. 이런 점도 좀 고려의 요소가 되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다운 모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타고 있거든요. 실제 일을 하려면은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국민의힘에 있었던 상임위원장들이 일을 안 했어요. 특히 지난 5월 8일 날 비쟁점 법안이죠. 민생 법안 한 50여 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생 법안이 뒤처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세무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 조치를 하는 그런 법안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에 대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이 다 올라가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민생 회복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AI 활성화에 대한 이런 법들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법안 추진을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의도가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저는 탈피해야 되는 거고 야당이 실력이 있으려면 상임위원회 와서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안에 대한 것들은 어떻고 그럼 국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면서 야당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야당이 길을 잃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야당의 대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인데
이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에서 좀 내려와서 실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일할 수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사퇴를 하게 된 건데 두 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진 사퇴해야 되는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우리의 이제 역사성, 정체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5.18 정신이라는 게 어떤 정신입니까? 군사정부에서 무참히 인권이 짓밟히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어서의 5.18 정신을 우리가 민주화 정신으로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성이고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자라는 게 헌법적 가치의 수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정신에 대해서 이병태 부위원장이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김일성과 관련된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걸 보고 과연 이분이 기본적 상식이 있었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으로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정책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그것을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6.25 전쟁 남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살이 됐고 사망이 됐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건 아니겠어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던 사람에 대해서 무슨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표현의 자유도 헌법적 가치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책임을 진 겁니다.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이렇게 생경한데요. 사실 그 이병태 부위원장을 임명한 거는 임명권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잘못돼서 해촉했다 그러면은 잘못된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보면은 유체 이탈식으로 그냥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해촉했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국민통합비서관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촉하고 그리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도 그렇게 이제 물러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통합한다고 신용만 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잘라버리고 그런 다음에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진정으로 중도와 이제 이쪽으로 좀 이 면을 넓히고 하려고 그러면은 뭐 제대로 된 인사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그리고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광주까지 가서 엉엉 울면서 사과했고 그리고 광주일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6개월간 경기에 못 나가게 정기 처분이 됐는데 서울시 같이 간 서울시 교육감한테 그거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지. 그걸 갖고 이제 뭐 능지처참할 겁니까? 부관 참시할 겁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어른들이 만든 싸움에서 아이들은 좀 벗어나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우리 5.18 정신을 새롭게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런 우리 좀 양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지 이거 갖고 이제 더 이상 파생되는 이런 논란들은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